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 간 갈등을 빚었던 여론조사 문항을 1대1과 사지선다형을 접목한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야당의 마스크 착용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의 소동을 빚었습니다. 행안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국감 위증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근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올해 국정감사 평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계 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역대 최대 인하폭입니다. 당정은 또 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을 4분기에 동결하고 쌀과 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안정적 관리에 나서는 등 추가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휘발유를 비롯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겁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수입 물가도 2.4% 올랐고 달걀과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갑니다. 10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32원인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1,568원으로 9.5% 가격이 내려갑니다. 다만 실제 유류세 인하 적용 시기는 정유사 재고분이 소진된 다음부터 적용돼 다음 달 말쯤 돼야 유류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낮춰 민수용 가스요금 동결 여력을 확보하고 발전과 상업용 LNG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당정은 추가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된 생활 물가 안정이라는 점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가스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선 원자재 할인 판매와 수급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팀을 강조한 대선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오전 선관위에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격 회동한 데 이어서 경선 경쟁에 나섰던 후보들과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며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 선출을 축하하며 좋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정책을 가지고 또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공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4기 민주정부 계승론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담에는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했는데 대장동 특혜 의혹이나 검찰 수사 같은 무거운 주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팀 선대위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 내일은 추미애 전 장관과 회동을 갖는 등 이번 주말까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 초 선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력서 150여 장을 남기고 원룸에서 생을 마감한 청년과 송파 새 모녀를 잊지 않고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회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와의 만남을 통해 대장동 수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확한 그 지시를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홍준표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의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들 간 갈등을 빚었던 대선 경선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경선 후보 4명 중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대결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한 문항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서 국립현충원에 집결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들 간 이견을 보였던 대선 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1대1과 사지선다형을 접목한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구체적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경선 후보 4명이 각각 1대1로 맞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하나의 문항으로 묻기로 한 겁니다. 만장일치로 다 동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프들의 의견을 3번에 걸쳐서 다 수용을 했지요. 다 수렴을 다 했고 그 캠프들의 의견들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해서 오늘 선관위가 의결을 마지막으로 한 것입니다. 당초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양자 대결을, 홍준표 후보는 사지선다형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 측은 즉각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홍 후보 측 관계자도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이번 결정에 번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후보들 간 갈등은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조국의 어쨌든 산업화와 발전에 헌신하신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어떤 그 저희의 전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가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해방시킨 박 전 대통령의 공로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오후에 따로 참배한 윤석열 후보도 최빈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초를 놔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 대선 주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위증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판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마스크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회됐습니다. 그 마스크에 이렇게 이상한 문구를 달고 이렇게 오는 것들이 한번 사진 찍어서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적반하장도 아주 유만부득이지 저는 그냥 이대로 했으면 합니다.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특검 주장하지 않습니까?
오후에 재개된 운영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각했다고 비판하면서 최근 윤석열 예비 후보의 전두환 옹호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아니라 전두환 포갑 정치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폭력이 정치입니까? 전두환 시절에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장동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회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의 설계자이고 결재권자이고 총감독한 사람이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게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답변을 번복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팩트 체크만 해도 이거는 허위사실일 수 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자체장이 업무 행위에 대해 잘못 발언할 수도 있다며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고시까지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본인은 의사결정에 아무런 관여를 한 게 없다. 이 밖에 여야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첫 대통령으로 1987년 6월 항쟁 직후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로 6.29 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고 그해 12월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재임 중에는 범죄와의 전쟁, 공산 국가들을 상대로 추진한 북방 외교가 평가를 받았으며 퇴임 후에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돼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항쟁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검 전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정부 아래 기생하며 독버섯처럼 자란 윤석열 대검의 남은 싹을 모두 잘라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으로부터 지위를 받은 게 확인되면 형법 위반과 선거 방해죄로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8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박대수, 박성민, 서정숙, 이종성, 정동만, 최춘식, 황보승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가 정의와 공정의 상징이자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포갑에 맞서 싸우면서 국민의 소원을 받았고 정권 교체의 희망과 가능성도 일깨워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최소한 인사 문제만큼이라도 서둘러 정직하게 자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의원 초계에서 아무리 남 탓이고 모른다고 버텨도 국민의 상식을 벗어날 순 없다며 배신당했단 말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대장동 관련한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 공세가 지금 매우 좀 무서운 형국인데 어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그 녹취를 공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녹취록부터 듣고 오시죠. 시장의 명을 말하지 않는 대시에 있는 얘기, 시장의 얘기를 어떻게 모르십니까? 네, 이 정리를 하자면 황무성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입니다.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중도에 사퇴하게 됐는데 여기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퇴 시점이 화천대유 설립 시점과 맞물린다는 건데요. 이 사퇴 전후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가 다르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배임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황 전 사장 사퇴 이후에 삭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력이 있었느냐를 밝히느냐가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그만둘 때 왜 그만두는지 궁금해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수사 진행 과정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도 관련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습니다. 네. 네, 이르면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현재 관심이 쏠리는 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빠진 배임 혐의를 담을 수 있을지, 그리고 뇌물 명목과 규모가 어떻게 될지입니다.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대장동 관련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영 변호사도 출석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검찰이 어제 제출받으면서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현재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남욱 변호사 영장 미청구, 김만배 씨 영장 기각,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부실 기소 등을 이유로 들면서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장동 국민검증특별위원회도 확대 출범시켰고요. 민주당을 향해선 원내대표 회담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대선이 더 다가올수록 이런 공세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현재 입장이 특검 관련해서는 대선 때까지 이제 시간 끌기용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그 특검이 실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공조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본회의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특검 조사가 출범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이 대선을 다 뒤덮을 거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네. 실제로 13번의 특검법이 발의됐는데 그게 출범하기까지 평균 46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의석수 한계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 이외에 뭐 다른 요구는 없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상설특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은 박근혜 정부 2014년 당시에 제정된 법안인데요. 개별 특검법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특검이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설특검법에 의해선 8일이면 특검이 지명돼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점도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론상을 보면 이 특검 수사가 결정된 이후에 대통령이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고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5일 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곧바로 임명해 8일 내 특검 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설특검 도입 이후 첫 번째 케이스였던 세월호 특검이 6개월 만에 정상 가동됐거든요. 이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추천위 구성 7명 중 이 국회 추천인사 4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번에 상설특검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8일의 기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상설 특검도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국민의힘도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물러나진 않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상설특검 또한 도입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상설특검의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거나 또 법무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개별특검과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검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을 향해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의석수에 밀리는 만큼 여론을 통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특검 요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과 연합전선을 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번 국감을 통해 여당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특검을 받아 오히려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속도 그리고 관련 특검의 실현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서 성공한 전태일이라 지칭하며 극찬을 쏟아냈던 인물이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이 후보가 그동안 당 안팎의 공격에 시달리며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이재명 후보가 서울법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겪고 있다. 서울대 중심의 이 기득권 엘리트들이 검정고시 출신의 여당 대권 후보를 정말 못 봐주는구나, 그 꼴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다. 그 내용이 막 너무 동의가 돼서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서울대 법대를 안 나왔고 당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과 줄과 빽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득권 엘리트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검정고시를 거쳐서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이후에 정계에 입문했죠. 최 전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 후보에 대해서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서 이젠 도와줘야 한다고 공개 지지를 호소한 발언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어준 씨 발언이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쟁자였던 이낙연 캠프 측에선 특정 정파의 편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반발하고 있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서울대 법대가 아닌 경희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정계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후보가 서울대 법대를 안 나와서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최 전 의원의 발언, 당 안팎에서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보수 영웅대 부창부수입니다. 지난 20일이었죠.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 부인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윤현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오늘도 대통령 후보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서 사과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강 여사가 이번 발언으로 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선 원 후보가 이번 사안으로 보수층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원희룡 후보 본인도 굉장히 강한 전투사의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 사모님도 전투사의 모습을 이게 보이고 있어서 정권 교체를 강렬하게 원하는 계층에서는 상당히 히어로로 영웅으로 등장할 수 있다. 원희룡 후보 부부 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내부 경선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전투사적인 모습에 소시오패스 발언까지 더해서 원희룡 후보 부부가 나란히 보수 진영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당 내에서 함께 경쟁 중인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는 최근 당 안팎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 반발과 공세도 강경한데요.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 후보 부부를 향해서 그 남편의 그 아내 보기 흉한 부창부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원 전 지사의 부인은 의사로서의 윤리조차 망각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도 부족한 상황에 원희룡 전 지사는 부인을 감싸고 돌기 바쁜 모양새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부부의 세계이며 참으로 보기 흉한 부창부수입니다.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을 놓고 야당에선 보수 영웅, 여당에선 부창부수라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정당한 검증 공세인지 부적절한 인신공격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지금까지 강은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선대위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회동을 했습니다. 50분 정도 차담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훈훈한 분위기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회동의 의미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짚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의 당원이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축하와 덕담이 오고 간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또 야당의 공격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선관위에 선거법과 관련한 유권 해석도 다 받았고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체크까지 다 완료된 상태라고 확인됐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시선은 좀 부정적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이 검찰과 경찰에 대장동 관련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윤석열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병풍을 서준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당선자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2012년 9월 2일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경선 후보를 만나시기도 했고요. 그다음 2002년도 4월 21일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당선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이 만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야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시고 나면 그 만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김 전 의원께서는 지난 그 19대 의원을 이제 지내셨는데 이낙연 캠프 전략실장 겸 이제 대변인직도 이제 최근에 맡으셨잖아요. 그 민주당 선대위 구성의 현재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이낙연 캠프 인사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예, 지난주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당선자가 만나서 또 회동을 하셨고 또 오늘 대통령까지 만났기 때문에 당 내에서 어루어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의 선대위가 이제 꾸려질 거고요. 당원 당규상 당선자가 제안을 하면 당 대표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하는 형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당선자 측에서 경기지사도 이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후보로서 그와 관련한 논의들을 심도 있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이낙연 캠프에 소속되어 있었던 분들 또 그 외에도 정세균 캠프나 추미애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의원급이나 아니면 실무자급에 계신 분들도 민주당의 캠프에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부분들 공감하고 계시고요. 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준비하고 있고 이재명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훨씬 더 우리가 기존의 자리를 많이 내려놓고 바깥에 계셨던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또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캠프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당 선관위가 오늘 갈등을 빚었던 여론조사 문항 방식을 결정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내 경선 상황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세 번째 출연이신데 예.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예. 자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내 경선 선거 전후 이렇게 두 번 나오셨고 이제는 예. 국회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제 맡으신 후에 예. 첫 출연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예. 먼저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관련 소식이 이제 오늘 들어왔습니다. 예. 의원님이 평가하시는 고인의 역사적 성과, 공과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집권 과정은 12.12, 5.18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역사에 그거는 얼룩으로 남아 있죠. 네. 그런데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민주화로 그 넘어가는 과정에 일정한 그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후보로서 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탈권위 시도를 했죠. 진짜 탈권위는 나중에 이제 같은 그 노시성을 가지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탈권위를 이제 제대로 이제 보게 됐는데 노태우 대통령도 그런 시도를 했었죠. 가방도 본인이 직접 들고 뭐 지금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그때는 나름 파격적인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6.29 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던 직선제가 도입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재임 중에는 북방 정책을 통해서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 시대의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같은 걸 이제 놓은 측면이 있죠. 최근에 투병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3대에서 이제 또 20대까지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이제 위원장직을 맡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고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문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문제 등이 쟁점이 됐는데요.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 어떻게 총평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 이제 3임기째고 그 전에 이제 보좌관 생활까지 하면서 국회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정기국회는 늘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번은 상대적으로 싸움이 좀 덜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는 전방위적으로 이슈를 막 터뜨려 놓고 이야기가 공방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장동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단일화된 이슈고 그것과 관계된 상임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전 상임위가 시끄러웠을 텐데 관계된 상임위에서 조금 시끄러웠고 저희 교육위원회는 직접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었는데 과거에 교육위가 좀 많이 시끄러웠어요. 이념 또 노선 이런 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상임위라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장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민주당에 이제 저하고 가까운 우리 노웅래 선배 의원께서 농담으로 지나가면서 당신이 상임위원장 되면은 교육위에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평화 공존 체제를 이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그 국감 도중에 고성이 오고 가는 장면이 좀 있었고 과거에는 또 여야 간에 주로 그러는데 이번엔 또 정부 측하고 네. 야당, 네. 정부 측하고 여당. 네. 야당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 간 뭐 논쟁이 좀 있었죠. 근데 여당에 우리 간사님하고도 네네. 상당히 좀 고성이 좀 오고 갔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 현안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치 현안이면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냥 민생 현안, 정책 현안이니까 여당하고 정부하고 사이에도 이렇게 이견차가 크니까 상당히 좀 시끄러운 장면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그래도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잘 진행이 됐다라고 충평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 의원께서 지난주 윤석열 캠프에도 합류를 하셨잖아요. 예. 예비 경선 당시 지지하셨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홍준표 후보를 택했는데 예. 다른 행보를 택하신 이유 그리고 이 캠프에서 지금 앞으로 할 계획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보면은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가 다 친한 선배고 친구고 네. 그런데 일찍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 선거의 경험이 없이 뛰어드시는 분을 도와드려서 그 좀 실수를 적게 하고 네. 좀 안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야당으로 정권 교체하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네. 라고 마음이 이미 일찍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그런 중에 이제 최재형 원장님하고 먼저 인연이 닿아가지고 도와드렸는데 이제 4강에 못 들어가시면서 일단 캠프가 이제 해체됐는데 경선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경선 끝날 때까지는 그냥 정중동하면서 본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상하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와서 좀 힘을 보태달라 그러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예.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됐군요. 아니죠. 한 20여일 정도 됐죠. 합류하신 지가.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한 열흘 정도 이제 남았는데 예. 그 윤석열 후보 이제 캠프에서는 전두환 씨 발언 논란 그리고 예. 이제 반려견 사과 이제 예. SNS에 이제 게재된 그 사진 어떻게 그 평가하고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이 평소에 하신 말씀, 네. 또 그 자리에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문재인 정부가 이게 코드 인사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등용해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고 뭐고 너무 이렇게 좀 나라가 힘들어졌다.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천하의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재량을 주고 소신껏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방패막이를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평소에도 했고 그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평칙을 그렇게 쓰겠다. 이야기하시면 네. 되는 건데 거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바람에 불필요한 논란이 이제 생겨버린 거고 그 과정에서 또 표현이 이제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저도 듣긴 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의 인식은 아니죠. 집권 과정, 그 통치 기간, 그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전직 대통령으로 처신 이게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점을 이제 뒤늦게 알고 사과를 했는데 이 실무자가 SNS에 올린 실무자가 그 윤석열 후보의 그런 인간적인 면 또는 이미지를 위해서 사과라는 소재를 가지고 뭘 하던 게 묘하게 이렇게 딱 겹쳐버려 가지고 이 사과가 저 사과하고 전혀 다른 뜻이지만은 이게 자칫 보기에 따라서는 사과해놓고 그 사과한 국민들에 대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는 SNS에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올린 분이 그렇게 공교롭게 또는 오비락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신 것듯이 불찰이면 불찰이고 또 그거를 승인한 윤 후보가 또 그런 걸 의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불찰이면 불찰이고 그걸 다 이제 인정하고 다 내 책임이다 하고 다시 또 그것까지 또 사과를 하셨죠. 네. 네, 지금 윤 후보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이번 일들로 인해서 뭐 준비가 부족하다, 또 개인의 소양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의원께서 직접 지켜본 그 윤 후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이렇게 인연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번에 네. 작년에 국정감사 때 잠깐 보고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관여하고 참여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받는 느낌은 참 괜찮습니다. 좀 인간적이고 소탈하고 시원시원하고 선이 굵고 그리고 책임의식이 있고 그런데 정치 경험 부족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경험을 넘어선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머리로 그거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크고 작은 이 논란으로 이제 노정이 되고 그게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걸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선을 잘 마무리해서 후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대위도 새로 꾸려지고 네. 당력이 총집결되면은 본인이 가진 장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느낌이 오게 보여드릴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경선 기간 동안의 지지율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지지율 궤도로 또 진입을 할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본경선을 앞두고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최근에 여론조사 이제 문항을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느냐였는데 예. 국민의힘 선관위가 오늘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한 명을 고르도록 하는 그 질문 예. 하나만을 이제 문항 하나만을 이제 묻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요구했던 사지선다형과 이제 가까운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윤 후보 측은 어떻게 해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건가요? 당에서 결정한 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지금 얘기를 안 받아들이면은 경선 일정에 근본적인 차질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당의 후보가 되려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정 부분 손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입더라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판을 뒤집어 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큰 대승적인 결단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옛날 하던 방식으로 4명 내놓고 그 중에 이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으면 그냥 간단하게 여론조사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1, 2차 경선 앞두고 제가 도와드렸던 최재형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가 요구했던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당해서 안 받아들이면서 안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경쟁력 문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논란이 되어버린 거죠. 네. 안 그랬으면 그냥 사지선다로 옛날 하던 방식으로 갔을 네, 텐데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경쟁력 방식으로 하면은 기존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논란 끝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간 절충형이지만 홍준표 후보 측에서 주장했던 방식에 조금 더 가깝게 됐죠. 그러니까 이 방식도 승산이 충분하다고 이제 또 뭐 보시는 거겠죠? 어떤 조건에서라도 이길 수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회동을 또 했고요. 네. 이틀 뒤인 주말에는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이른바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 전 위원장 등판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김 전 위원장 역할론에 대한 캠프 측의 입장이나 또 뭐 계획이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본인도 아직 최종 결정을 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경선 끝나고 후보 선출되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당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실 것 같고, 물론 이제 당 대표 의견도 중요하고 후보가 되는 분의 의견도 나중에 다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또 후보가 되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필요하죠. 도움이 많이 되죠. 더구나 정치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데는 저런 노련한 이 경륜을 가진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의 도움이 절실한 거고, 또 이분이 여러 번 여러 선대위에서 여야 다 해봤지 않습니까? 네. 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이다스의 손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하든지 악조건을 뒤집어 가지고 결국 이제 반전시키는 그런 마이다스의 손을 보여주셨고, 또 이 메시지 그걸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이 또 탁월하시고, 그게 우리 당으로서 부족한 부분이고 후보에게도 부족한 부분인데 김종인 위원장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 특히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신당 창당을 하면서 제3지대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이제 후보까지도 합류 가능성도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3지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의당하고 그 나머지 두 분은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옛날에 처음에 민주당하고 같이 후보 단일화를 했다가 네. 굉장히 어려움을 맞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해서 그 당 나름의 대통령 그 후보 지지율, 득표율을 뭐 5%, 6% 이렇게 꼭 확보를 하고 그게 당으로서 존립 기반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하고 뭐 연대하는 일은 없다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김동연 후보는 아직은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확실하게 민주당하고는 선을 그어버렸고, 민주당하고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민주당이 또 받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전에 중도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오세훈 우리 그 서울시장 후보하고 단일화 할 때는 중도 보수라는 큰 무대에 자기가 이제 몸을 얹고 이제 여기서 뜻을 펴겠다는 걸 확실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 보수 진영이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야권표를 분산시켜 가지고 걸림돌이 된다 하면은 그런 길은 절대 안 가실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정권 교체하는데 힘을 모으는 최종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보면은 그렇다고 정의당이 중도 보수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건가, 그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본다면은 정의당 그 심상정 후보의 진로하고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진로하고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종착점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럼 뭐 파괴력이 그만큼 좀 떨어질 수 있겠군요. 세 분이 만약에 후보 단일을 해가지고 거기가 당선자가 나올 수 파괴력이 있다면 있지만 시도해 보겠죠. 각기에 이제 뭐 다른 길을 간다면, 네. 다른 각각은 이제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 역대 대선 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표를 확인하고 그 표를 가지고 그 확인한 표를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때 또 교도부를 확보하고 총선 때 또 그 교도부를 확보했듯이 그 길로 계속할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두 분은 정권 교체하는 쪽에 힘을 모아서 표를 모으는 쪽으로 최종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신당 제3지대의 역할은 내년 대선에서 합치느냐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또 변수로 역할이 이제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올해 국정감사 평가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새벽 한때 약간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남부지방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